오늘은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님께서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께서 우리 각도기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각도기님과 차영주 RG경제연구소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또 각동님 또 이렇게 뵙네. 네. 와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동님이 나오셨으니까 좋아요가 폭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그래서 800 넘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가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굿모닝 인포맥스 나오신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 나오셨다가 바로 수술을 나왔다가 하셨나 보다. 오후에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 아까 톡으로 제리 형 수술 어떻게 잘 마치셨나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만 한참 있다가 답이 왔어요. 애꾸 눈으로 종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맞춰가지고 금요일날 커피 쿠폰 보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한쪽을 하셨더라고요. 수술하셨는데요. 사진 나도 봤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거 차영주 소장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결제할게요. 제가 결제해 드릴 테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근데 시청자 저희 댓글로 맞춰주시면. 김민수 대표님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수술한 건데 뭐 그게 뭐 피해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어쨌거나 또 이 오늘 같은 날 한번 또 각도기님 네. 오늘 원 없이 한번 좀 그거 하시죠. 진행하시면서 좀 갈증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솔직히 네. 오전에 헉 싶으셨죠. 아니 이제 그 너무 미웠죠 기관이. 기관이 예, 그냥 작년에 산 거 다 뱉어내야 되니까 이거 언제 다 뱉어내 이런. 작년에 마음이었죠. 산 거, 작년 연말에 산 거. 연말에 산 거. 예, 그거 지금 다 못 뱉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은 왜 꼭 연초에 다 이렇게 뱉어내야 돼? 좀 천천히 뱉어내도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꼭 굳이 이렇게 주인 없는 시장에서 뱉어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받아줄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는 시장에서.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더라도 오늘 금융투자가 판매를 멈춘 10시 반부터 지수가 잠깐 반등했죠. 참 지금은 이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과거 같으면 이 정도라면 체력이 좀 받아내겠죠. 받아낼 수 있고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나 지수가 안 움직일 텐데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홍콩 증시 따라다니는 건 맞습니까? 네. 중국 주식 올라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힘을 받은 건 맞습니다. 힘을 받은 거는 네, 맞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그런 급반전이 그 어떤 반전이 나온 뭐 배경이 있나요, 중국은?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내내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 사회융자총액이 매번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분기까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자 관리 지수인 PPI가 예. 마이너스가 지금 2달째 나왔고요. 다음 예. 달에도 거의 마이너스일 것이고 CPI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도 계속 떨어지니까 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PPI, CPI가 모두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인 상황. 저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디플레예요. 디플레. 걔네는 지금 디플레를 맞았어요. 미국은 네, 아니 네, 중국. 중국이죠. 지금 중국.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저희도 저희는 매일같이 중국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국 본 입장에서 이거 풀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축이 무너졌죠. 과거에 중국 같으면 이렇게 위기일 때는 계획 경제로 해가지고 부동산이라도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헝다가 지금 뭐 문제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정환까지 지금 엊그제 부결이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이면 이제 취임을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 5% 예상했다가 지금 3분기 때 3%대 경제 성장이 나오고 계속 꺾이고 있고 이거를 끌어올릴 방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빠른 거죠. 네.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리오프닝을 풀어대고 있는 것들이 안간힘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재밌는 중국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뭐 6억 명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사실 작년에 매일 체크했거든요. 하루에 1,000명 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 확진자가. 공식 발표하는 그게. 예. 네, 그런데 아니 이제 PCR 검사 안 하고 집계 안 할 거야. 이러고 나서 갑자기 뭐 6억 명?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네. 왜 이런 얘기가 돌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피크를 만들고 있구나.
피크를 자발적으로. 피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1월 중순에 피크 만들고 끝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저도 거죠. 동의를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네. 지난달 말에 프랑스 입국한 250명 중에 절반이 코로나 PCR 검사에서 드러났고요. 우리나라에 엊그제 100여 명 들어왔지만 8명당 1명씩 코로나가 확진자가 우리나라 PCR 검사에서 걸러진 거죠. 프랑스에서 걸러지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인구의 일정 부분은 좀 코로나 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안정을 찾은 게 다 피크를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도 피크를 찍고 내려왔고 다 피크를 찍고 내려왔지만 중국만 유일하게 피크를 못 찍었죠. 셧다운 때문에. 그리고 시노팩 백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2월 말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도 묘수라고 봐요.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1월 말이면 그쪽도 설 명절이라 국가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확 풀어가지고 확 피크 찍고 떨어지는 걸 보면 2월 중순이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은 우리나라 정부도 2월 말까지 단기 비자를 막아놓은 것이 하나의 묘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중국 제일 장중에 와리가리가 컸던 게 저 항생 H인데 일단 시가가 전일 대비 1.2% 빠져서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전일 대비 2.52%까지 밀렸다가 이게 획 돌아가지고 종가는 전일 대비 1.92%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분차트로 이렇게 뭐 한번 보고 하니 딱 요 냄새가 나요. 어디 뭐 동원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환율도 막 치솟다가 갑자기 환율이 후루룩 꺾였단 말입니다. 환율이 꺾이는데도 그때도 보니까 약간 환율에서도 좀 당국 개입 냄새가 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내일 가봐야 돼 했거든요. 내일 가봐야 돼 했는데 지금 막 유럽도 날아가고 미국도 날아가니 이게 변곡점인가 싶기도 하고. 아 시장 전체요? 시장 전체적으로. 뭐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많은 분들이 나쁘게 보는 만큼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선 긍정적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쁘게 보면 볼수록. 나쁘게 보면 볼수록.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각종이님 또 우리 저 순서상 우리 화요일 날은 우리 또 차 소장님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고 하실까요? 네. 예. 일단 1월 효과가 있느냐에 있느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검증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예. 대신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일단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100페이지 넘는데 5장으로밖에 요약을 안 해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표정이 별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월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만 본 네. 거였는데 그 전에 일단 12월 달 건 한번 간단하게 보죠. 12월 달에 보면 우리 코스피가 여기 있습니다. 12월 달만 놓고 보면 작년 12월. 예, 작년 12월 2022년 12월을 보면 코스피가 여기 있었고 항생 우리가 어렵다던 유럽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성지표가 어찌됐든 이렇게 나왔다. 신흥 아시아 쪽도 우리보다 낫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였겠죠. 뭐 수출 데이터가 꺾였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양도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 일본 엔이나 한국 원 같은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수익이 좀 나타냈다. 뭐 과거 데이터니까 그렇게 깊게 다뤄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요게 1월 달에 바가 3개입니다. 제일 위에 거는 2020년서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수익률을 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2012년서부터 봤고 세 번째 거는 동학개미 운동 걸 빼버렸어요. 동학개미 운동을 빼고 19년까지 했을 때 보면 아하. 예,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죠. 1월 달과 9월 달이 다른 때보다 훨씬 좀 성과가 좋았죠. 그러네요. 성과가 좀 좋았고 동학개미 운동을 다 포함해서 놓고 본다라면 1월 효과는 오히려 4월과 11월, 12월보다는 미미했다라는 결론이 도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확률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저 마지막 거를 좀 깊게 봅니다. 동학개미 운동 때라고 보면 2020년, 21년, 22년이면 그때마다 꺾였을 때예요. 동학개미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2020년 가을서부터 12월까지였고 1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었던 상황이고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빼고 본다라면 그래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역설적으로 보면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확률론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걸 좀 보자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승률 2000, 그러니까 시계를 좀 길게 당기면 이럴 효과가 오히려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시계를 좀 짧게 당기면 좀 다른 모습들 나온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수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점장님 말씀하신 거죠. 기관들이 왜 파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금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기관과 금융투자니까 같이 기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는 증권사고 기관들은 연계금 같은 경우인데 보통 이제 12월 달에 샀죠. 그러네요. 12월 달에 샀을 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다시 이것을 반대로 취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취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샀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파는 효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월에 샀던 12월에 샀던 것들을 파는 것들이 매년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이런 포지션을 취했느냐, 뭐 하지 마라, 왜 나오느냐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뭘로 찾아야 되느냐, 밑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사줬을 때 결국 1월 달에 코스피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두 개를 종합해서 본다면 이 첫 번째 기관들이 파는 상황들은 올해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1,200원대 후반에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야 1월 효과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이 표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1월 달엔 그러면 어떤 쪽을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1월 달에 본다라면 코스닥이 유리했고 코스피에서도 소형주가 훨씬 더 비교 우위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는, 이건 뭐 경기를 빼고 본 거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의 영향력들이 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주 쪽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현대차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지만 여전히 리오프닝 살아있고 그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살아있고 한다라면 여기 이제 테마주는 숟가락까지 얹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1차적인 건 여기까지고요. 예. 뭐 이건 이런 효과는 여기서 끝납니다. 준비하신 내용 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 준비하신 내용 어, 더 준비한 있... 내용 아니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 더 있는데 저기 각도기님 네. 실제 저 현장에서 네. 우리가 시황쟁이들은 늘 12월 달에 산타 찾고 네. 해 바뀌면 1월 효과 늘 입에 올립니다. 네. 체감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1월 달 초반에 좋으면 12월 연말에 좋으면 그 다음에 좋은 경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좋으면 네. 1월 더 좋다. 네, 12월 연말에 12월 좋으면. 말 1월 초. 지금 만약에 12월 1월 말 효과가 1월 초. 있었다라면 어제 오늘 붙었어야 돼요. 맞아. 막 붙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 중에 하루가 붙었어야 돼요. 그럼 이런 효과 없는 거예요? 야, 지금 분위기로는? 왜 갑자기 이게 올라라는 거 제 경험은 그래요. 저도 증권사 어. 지점 경력 25년 차인데 1월 달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붙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 갑자기. 그런 느낌이 붙었으면 1월 효과 확실히 있었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기대가 없는 해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예 무력합니다. 결국은 20년의 그 셋던장의 후폭풍의 과정 아니냐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 거래 대금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뭐 코스피가 6조 어제 6조 그런데 계속 한 5조 수준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조잖아요. 2,000조잖아요. 2,000조에 하루에 5조 거래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풍을 세게 맞아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냉담해진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다고 하기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곽지 기자님, 우리 각도기님 이렇게 네. 저 아련한 눈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련하세요 오늘따라. 오늘 진짜 아련하신데 눈빛이 아니, 아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네.
장도 힘들고 네. 그 힘든 장에서 고객들 이렇게 뭐 고객들과 늘 부대끼면서 힘드셨고 네. 거기다가 정식 감독이 매일 찍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한데 플러스 네. 하필이면 인포메스 라이브 월요일 진행을 맡으셔가지고 예. 작년 한 해 내내 장 빠지기만 하고 3번 정도 올랐습니다. 진행하는 전체 중에. 중에 예. 딱 3번밖에 없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52 하반기는 2번인가밖에 안 올랐어요. 하반기로는. 거기다가 또 월요일 날 또 얼마나 또 대들이 세. 박정현, 유동원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네. 그게 재미죠, 뭐 치고받고 싸우. 그 다들 힘들면 싸우기도 힘들어요. 힘들면 싸우기 딱 보면 오늘 싸움 걸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작년 10월하고 이럴 때는 싸움 걸면 안 되겠구나. 연말에도 싸움 걸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상처 입어. 왜냐하면 시장에서 무너져가지고 왔는데 이거 왜 이랬습니까? 막 이러면 딱 보니 여기서 그만 끊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예, 저는 진짜 마음 상하겠구나. 실제로 한번 그래서 약간 끝나고 나서 좀 위험한 그런 적도 날이 있어요. 한두 번 있었어요. 예. 저 이거 반성해야 되겠네요. 왜요? 그래도 저기 지혜리님하고 이준수 소장님은 우리가 마음껏 작년에 그랬었는데 이준수 소장님 작년에 어떻게 상처 좀 받으셨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불과 반성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아주 신나게 공격을 하시던 해가 바뀌었으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소장님도 좀 대우 좀 해드리고 새해 다짐하시는 겁니까? 예, 뭐 작심삼일이 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언제까지는 좀 마음이라도 네.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증인이세요. 네. 그래도 각도기네. 네. 각도기의 매력은 네. 딱 각 잡아주는 각도기. 네네. 저 오늘 테슬라 각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제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오케이. 테슬라 담당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그러면 차 소장님 거 마무리하고.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1월부터 그동안 이제 작년 7월, 9월 달에 연장을 했었던 담보 비율이 다시 이제 환원이 됐습니다. 140에서 130으로 낮춰졌던 게 140이기 때문에 만약 개별 종목 흔들리면 그리고 신용 반대매도 이제 일일 유보했던 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적용이 시작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좀 통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고 바로 그것도 다음 날 해결 못하면 그 다음 날 반대면 나간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환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올 들어서 이제 이자를 다 신용 이자를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초반에는 이자가 뭐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거의 10%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은 90일 이상이면 이미 1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에 10%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10% 이자를 주고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기업들만 이자가 올라가면 그 PR이 그 내재 가치를 낮춰야 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가치 평가하는 부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달 비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정말 신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지점장님 자료 봐야 되니까 빠르게 이제 다음 거 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현대제철 리포트입니다. 어제 나온 건데 리포트를 보다가 제가 뒤통수한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2022년 하반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락해가지고 차광판 가격이나 요인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 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식음료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판매가를 올렸어요. 그거는 이해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네.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원가가 떨어지죠. 네. 여기서 보면 원자재가가 떨어지고 곡물가가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판매가를 내리지 않죠. 초코파이 가격을 안 내리죠. 안 내리죠. 안 내리다 보니까 이익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있어 판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를 낮추라는 거죠. 누가 낮추라해요? 값이 낮추라는 거죠. 갑이. 예, 값이 낮추라는 거죠. 그동안에 용인했던 값이 더 이상 그 을의 요구를 갑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 입장에서 을이 뭐 납품가를 올리겠다고 해서 니네 납품하지 마라고 했을 때 대체 대선을 찾을 수도 없고 기업이라는 게 콜라 먹다 사이다 먹고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제품을 갖고 오려면 검사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용인해줬던 거예요. 너 이제 먹고 살만하지? 그럼 가격 내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분석을 잘 하시게 된다면 고정비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역기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가 원래 작년에 원가가 올라가서 판매가를 올라가서 판매가를 전이시켜서 이 돈을 잘 벌었다 하는 기업 중에 일부는 제가 현대제철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쪽들 기업들도 그런 리포트가 나와. 더군다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기료를 쓰잖아요. 예. 전기 가격 인상에 따른 또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는 뭐 전기, 가스료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납품가의 인하 이런 부분들이 Q의 어떤 그 감소뿐만이 아니라 P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면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어주신 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제 오리온처럼 그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곳들은 이제 고정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고정액은 항상 그래. 라면값이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B2C보다 그러니까 B2B가 이런 걸 그렇죠. 조금 값을 관계해서 원래 식음료는 항상 그랬어요. 네.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 원가가 딱 가격을 밀어 올리고 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익이 났다가 또 올라가다 밀어버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익이 나는 구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B2B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자리에서 머무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업 분석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기업들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의 여왕 이승희. 딱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딱 정리가 딱딱 나오네. 한번 해봤어요. 뭔가 저도 정리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 사실은 이제 이제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각도기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금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겨울 정도로 제 관심 종목인 테슬라 이야기를 기회만 그러세요? 생기면 틈만 나면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아니 그러면 그래서 오늘 네. 일반인 관점에서 저를 공격을 좀 해주세요. 공격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단순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그러니까, 거 있으면 네, 여쭤볼게요. 왜냐하면은 네. 뭐 제가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공격을 아니. 하라고 제가 말씀을 2020년 1월부터 테슬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2020년 6월 달에 어느 한 방송 저녁에 나가서 테슬라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회사다. 근데 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6배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바보로 통하죠. 네가 그렇게 설명해서 나는 샀는데 너는 뭐니 메롱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런데 제가 $1,000 넘어갈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네. 융단 폭격을 맞았고 아이고. 네, 최근에 이제 또 조금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되고 그 있습니다.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예, $1,200 갈 때 이거는 너무 5년 정도를 땡긴 건데 $1,200 넘는다는 것은 요즘 가격으로 치면 $400네.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400$ 넘는 $400 거였죠. 넘어갈 때 그때 좀 이건- 그때는 과다했을 이거 때 과다 했을 때 아주 융단 폭격을 많이 당했어요. 융단 그리고- 폭격 대충 짐작합니다. 예, 각도기 네가 테슬라를 알아? 뭐 이렇게 그렇죠.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는데 이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1,000불 이상 됐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식 시장이 상장이 된 이상 투자의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은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주식을 이분이 옛날에 페이팔도 잘 팔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싼 가격에 파실 분이 아니었어요. 예. 어허. 그래서 대주주가 팔 때는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자, 그런데 드디어 처음으로 2020년 이래 처음으로 제 눈에는 테슬라가 주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이제야. 네. 네. 왜냐하면 그때 그 2020년 6월 달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꿈은 많고 앞으로 그게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때 모델 3가 그 대량 생산을 할까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하기 시작하는 막 그런 단계였거든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하면서부터 대량 생산을 성공하고 그다음 또 이익과 매출 증가가 그다음 인도대수 증가가 확연해지면서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충분히 꿈을 꾸게 해주는 주식이에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주가가 가장 좋을 때는 꿈이 있을 때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이오 주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바이오 주식이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런 약 거의 없으니까 우리 치매 치료제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하면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정말로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숫자를 튀기기 시작하거든요. 숫자로 주판을 튕기는 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밸류에이션이 시작되는 것이 그때부터는 진짜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사라지고 숫자가 남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숫자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처음 있는 일이다. 테슬라가 이제 단순히 꿈과 비전을 얘기하다가 네. 이제는 숫자. 네, 숫자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매입을 해도 되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와 그 분석을 좀 해보고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럼 향후 어떻게 주가가 될 것인지도 주식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식쟁이 주식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식을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그 2022년 총 인도량이 발표됐습니다. 그 화면 간단하게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131만 3천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40.34% 판매 증진이에요. 전년 대비.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 2020년과 2021년도의 인도량과 생산량 그리고 전년비 증가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아니요, 그 말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넘겨주시면 다음 2020년과 화면 2021년도 비교. 네, 자 보세요. 2020년도에는 약 50만 대 가까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36% 증가를 했고요. 2021년에는 93만 6천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차량은 인도가 중요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21년도는 20년 대비 무려 87%나 증가했어요. 네. 바로 이때 주가가 폭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36%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미친 증가율이 나온 거예요. 87%라니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87%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거는 이제 꿈과 같은 숫자가 나오고 올해 그래서 작년에 과하게 봤던 사람들은 2020년에 200만 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꿈꾼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다시 첫 번째 화면을 다시 볼게요. 예. 올해 인도량이 얼마가 됐느냐.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131만 대 40% 증가 적습니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주가가 왜 떨어지나요? 예전 성- 같은 꿈과 기대가 좀 성장률이 네.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죠? 성장률이 성장률이 87%에서 40%로 떨어졌잖아요. 성장률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건 굉장히 악재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잠깐 좀 얘기하면 지금 저 표에서도 확인했을 때 2020년에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인도량이 거의 비슷했어요. 2021년에는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았어요. 2021년도에는 제 느낌은 2022년도에는 생산량 대비 인도량이 더 적습니다. 생산을 다 하고 그게 다 이제 2021년에는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인도를 했지만 지금은 생산 재고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증가율 자체가 꺾였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큰 악재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표를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2년 4Q 나오는 것과 2022년 전부 나오는 걸 보여주시면 지금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2020년과 21년도에 테슬라는 차가 없어서 못 팔았던 회사예요. 차가 부족해서 못 팔았던 회사. 근데 지금 이번 4, 4분기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덕트 생산을 보시면 44만 대 가까이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4, 4분기 딜리버리가 40만 대 좀 넘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거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모델 X와 X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덕트가 2만 600대가 나왔어요. 근데 판매가 17,000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함의가 있냐? 모델 S와 X는 한국 돈으로 1억 4천, 1억 5천짜리 차예요. 네. 꿈과 희망이 있을 땐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가총액을 그때 제가 되게 부정적이었던 건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 3대 중에 한 대 또는 2대 중에 한 대는 시가총액만 환산을 해보면 테슬라여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삼천리 자전거가
주가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매년 각각 집에서 40에서 70만 원짜리 자전거를 매년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고평가가 되더라고요. 예전 삼천리 자전거 한번 크게 갈 때. 그때하고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 비싼 차를 2대 중에 한 대 또는 3대 중에 한 대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모델 S가 그 벤츠의 S 클래스가 우리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산도 안 되긴 하지만 예. 그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과 희망에 있을 때는 이 비싼 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비싼 차에 대한 개념이 잡혔고 그게 이제 이번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S와 모델 S와 X가 생산 대비 판매가 안 되는 쇼킹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X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한국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예 그 한번 매장을 가봤는데 구경을 하러 갔거든요. 네. 없어요. 없어. 예, 구경한 차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3를 지금 2년째 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예, 그 한 5만 킬로 정도를 2대 가지고 뛰어봤기 때문에 예,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실전적으로는 누구보다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어떠셨어요? 그런데 타보니까 저는 어떤? 일단 전기차로 세상은 바뀝니다. 그건 확실해요. 음. 네, 확실합니다. 예, 그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리성에 있어서 내연기관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아. 편리성? 예, 편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전화기하고 스마트폰 차이, 들고 다니는 이렇게 누르는 버튼식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차이, 예, 거의 그 정도 차이예요. 그거보다 조금 덜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의 차이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추운 데서 살아요. 네. 오늘도 영하 17도예요. 아침 출근할 때. 그러면 야 차에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깡깡 얼겠죠. 예. 그러면 저는 출근하기 7분 전에 이미 히터를 틀어놔요. 대표 놓는다. 네, 온도를 지정해서. 오. 예, 그리고 성에가 낄 것 같으면 성에 제거까지 다 눌러놔요.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집에 없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아내 그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저는 나쁜 짓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는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아, 예. 서로 네. 체크하실 수 있군요. 그럼요. 서로 체크할 수 있죠. 아, 네네. 예. 소장님 얼굴이 야 난 안 되겠다 다 그런 표정이신데. 진짜. 아니, 아까 오래 아니, 잘해주신다면서요. 우리 아내도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나 어떡하라고. 아 근데 표정이 오래 적당하신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유 젤이 없어서 좀 오늘 살만한가 했디. 네네. 좀 그렇구나. 그 편리성에 있어서는 편리성이 아닌데. 네, 편리성. 불편성인데. 그거는 이제 뭐 저는 네. 편합니다. 오케이. 예, 편하신 걸로. 저희 아내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내연기관 차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 정도?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원격 시동 걸리는 차는 요즘에 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써보면 주유소 안 거는 게 그렇게 세상 편한 일일 수 없어요. 주유소 안 가는 일. 그러면 충전 어디서 하시는데? 전 집에서 합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주유소 하나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 충전소 만드는 게 정말 100배는 쉬울 겁니다. 플러그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특별한 그 충전 자체가 따로 없어요. 그냥 220볼트에 꼽아서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합니다. 네.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잠깐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 법이 우리나라가 지금 테슬라니까 결국 배터리 반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사고 나면 그거 그 보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차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보통 우리는 차 이제 넘기고 그 받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국내도 보험사랑 싸운 게 보험사가 못 가져가요. 테슬라한테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안 되면 테슬라랑 교환이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는 그 막다하게 쌓아놓고 얘네들이 ESS 장치를 쓰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전기차 스테이션을 쓰는 거죠. 또 우리는 한전법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가요. 전기 공급은 한전만 할 수 있다라는 한전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한 그 오일 기업들의 로비죠. 이게 들어오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SK도 같이 한다면 이렇게 말이 무성했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같이 공용되는 순간 자신들의 시장 먹거리는 사라지는 거죠. 이번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충전소가 경쟁이 굉장히 격화돼가지고 이윤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트리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업계가 커지려면 주변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이용하면서 그 자체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 이제 수치를 통해서 사실 네. 풀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수치로 한번 돌아가 볼까 봐요. 박도기님. 그래서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측정 네. 단계까지 들어왔는데요. 일단 그 현재 주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3달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현재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분기 인도량에 따라서 얼마가 나올지 이게 지금 진짜 큰 이슈예요. 근데 예상은 1.25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 1년에 주당 3.72달러를 봅니다. 네, 그리고 성장률이 지난 1년 대비 약 한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량 증가는 대체적으로 40% 정도 내외를 성장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50% 하겠다고 했지만 한 40% 정도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는 근데 그동안에 미래 이 정도 될 거라고 했던 것을 돌파해서 더 많이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05달러를 연환산을 해보면 4.2달러 정도가 되죠. 그리고 예상되는 그 1.25달러가 만약 1년 내내 나와준다면 5달러가 돼요. 근데 과거 같으면 5달러 정도 예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당 5달러를 벌어요. 그러면은 현재 123달러의 주가는 도대체 몇 배냐 하면 한 24배 정도가 됩니다. PR이? 예, PR이 24배 정도 돼요. 그러면 네. 미국 기업의 평균 PR은 16배입니다. 네. 근데 매출 인도 성장률이 그동안에 한 40%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비싸죠. 미국 평균 대비 비쌉니다. 네. 테슬라 갖고 평균하고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몇 달 전만 해도 근데 이게 1년 지나면 22.5배 정도가 돼요. 그럼 1년만 지나면 평균 수준의 그 PR 배수가 돼요. PR 배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4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런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주당 성장 인도량 성장이 유지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정가 수준은 맞아요. 지금 주가가 적정가까지는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회사의 성장률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나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보려면 이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쇼티지의 자동차가 공급이 남았어요. 게다가 중국 공장은 지금 일주일 넘게 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 이걸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계산하기 시작할 거냐. 근데 이미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해서 금이 쫙 간 거는 맞아요. 쫙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 정도 실적이고 이 정도 성장률이면 바로 주가가 올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는 꿈의 단계는 아니다. 주식이.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이익률이 유지가 되면 싼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좋은데 이익률도 평균 대비 좋으면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 따져볼 때 성장률도 좋고 이익률도 좋으면 싼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둔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률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냐면 자동차 쪽만 마진율을 따져보면 22년 3분기 기준으로 15.8% 나옵니다. 전체는 14.6%가 나와요. 전체. 다른 것도 있어요. 태양광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자동차는 86%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미국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보면 21년도 가장 좋았을 때가 네. 미국 기업들이 13%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15% 정도 15%? 나온다. 그게 22년 3분기 때. 예, 22년 3분기 때예요. 네. 근데 요번에 여기 인도량이 생산량 대비 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진율이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좀 약해지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익률은 미국 기업 평균 대비 약간밖에 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일반 업종 대비로는 배 이상 높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뭐 5% 6% 그것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PR 배수가 5배 6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건 높은 이익률. 이전에는 한 20%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슬슬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많은 꿈을 꿨던 분들이 이제 제2의 애플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회사를. 근데 제2의 애플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건 이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그 애플 그 영업 매출 및 영업이익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 언더로 이익률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치는 이익률 30%가 넘게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다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익률이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 쪽이 굉장히 빨라요. 교환을 하면 할수록 교체를 하면 할수록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쓰고 있으니까 아이클라우드가 이제는 그냥 디폴트 값이 되거든요. 점점 커져요. 아이클라우드 네. 쓰는 양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이제 제2의 애플이고 애플을 능가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현재까지 시점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일반 자동차보다는 높은데 성장률을 구가해 주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현재 주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적정가 수준입니다. 이거 또 테슬라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들으면은 융단 폭격 맞을 얘기인데. 근데 지금 지점장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세계 석학이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뉴욕타임즈에 폴 크루먼 교수가 3일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구만이. 예. 테슬라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IRA 법에 따라서 평범한 차가 돼버렸고 애플의 생태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다. 크루먼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크루먼 교수도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생태계를 비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개념이고요. 거기에다가 한번 조금 지임장님 네. 뭐 하실 얘기 조금 더 하시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도요타가 연간 생산량 목표량이 970만 대네요. 네네, 그렇죠. 우리 현대차는 어느 정도 해요? 600만 대 정도 예? 되는 걸로. 600만 대. 600만 대 네, 정도. 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한 100몇십만 대? 130만 대. 그 와중에 또 보니까 차는 더럽게 비싸가지고 네. 마진이 좋아. 그죠? 네네.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를 차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네. 테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볼 때 네. 명과 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테슬라의 장점, 그 잠재력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으면 그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 수준까지 플랫폼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표현되는 그 자율주행 FSD라고 표현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진짜 거의 로봇 택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목표한 지점까지 거의 손 안 대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써보면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양산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양산이 된다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세미 트럭이 지금 그 어디죠? 그 펩시코에 몇 대가 이렇게 인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물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트럭에 펩시콜라 몇 박스 실른다고? 물을 안 실어요. 그러면 저기 그 치토스 같은 것만 실습니다. 치토스가 뭐죠? 과자. 과자 가벼운 거. 가벼운 거요. 무거운 왜요? 거 실으면 안 나가요. 거리가 많이 안 나가요. 무거운 거 실으면. 네. 그래서 근데 뭐 치토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물건 짜잘실이 중에서는. 그뭐 뒤에 실을 공간도 넓지도 않은 보이는데 또 무거운 것도 못 실으면 뭐 하려고 그 트럭을 삽니까? 근데 그게 뽀대나는 재미로. 그 운전자의 피로도가 확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치토스는 그냥 벤츠에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물량이 많아가지고 저 질소 충전돼 갖고 물량이 많습니다. 규모 부피가 커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문제고요. 근데 그 OS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 이 OS를 팔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오케이 할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아까 조금 한 말씀 더 추가하고 싶었던 거는 그 크루그만이 맨날 그 크루그만은 항상 앞에 그 꽤나 긴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았나? 근데 다른 뭘로 사람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 뭘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뭐로 받았죠? 지리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지리경제학. 그런데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꼭 크루그만은 앞에 기사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이 붙던데 짜잘시리 뭐 인사이트도 없는 것도만은 그 양반 왜 그렇게 테슬라 까는지 아십니까? 그 골수 민주당이거든. 네. 그거 얘기도 골수 민주당인데 요새 머스크가 미워 죽겠거든. 그것도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악재가 있어요. 네. 악재가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대주주의 존재가 악재입니다. 일론 머스크 말씀하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반등시에 매도할 거냐? 왜냐하면 말을 바꿨던 게 너무 그 주주들한테 이게 팬덤이었는데 신뢰가, 팬덤을 네. 안티로 만드는 지금 과정이라서 이게 제일 큰 악재고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편향이라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공화당 편향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그 잠복된 악재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뭐 그것도 악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악재는 중국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미에서 판매에 이상 없다. 이번에 지금 전시차까지 다 나갔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북미는 전기차가 본토가 아니에요. 전기차 본토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1년에 600만 대를 만들어요. 조만간에 1000만 대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싸구려 중국 전기차하고 붙었을 때 판매가 짱짱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향후 전 세계 전기차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판매 대수를 확보하느냐, OS를 팔지 못하는 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 애플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아요.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워낙 큰 시장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중국 시장이 보름 가까이 공장이 쉬었다라는 건 중국에서의 테슬라 가격이 가장 싸다는 걸 감안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곽선희 지점장님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공화당, 민주당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11월 중순에 제 증권사 이름은 모르지만 테슬라 단독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사람, 공화당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테슬라 살 거냐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테슬라 지금 비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올 초에도 물어봤고 지금도 물어봤는데 다음에 테슬라를 바꿀 거냐에 대했을 때 그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 지금 사용자들에게 다음에 테슬라를 바꿀 거냐고 했을 때 올 초만 하더라도 80% 이상이 테슬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기 둔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차종들의 출시 올해 156종이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 팬덤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테슬라한테는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시간상 저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재무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성장 곡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1, 2, 3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테슬라는 2번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번과 3번은 급성장하는 구간이었고 2번은 그러니까 결국 지점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죠. 모든 주식은 성장주로 시작해서 가치주로 넘어오는데 저는 지금 딱 테슬라가 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치주,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는 게 2022년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 전에 단기순이익이 나온 거는 보조금으로 나온 거고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로서 밸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PER 개념보다는 PEG 개념이 맞죠. PER을 성장률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해진 주식인데 그렇게 보다라면 지금 밸류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제 개인적인 아까 그러면은 각도기님 네. 적정 가격이다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익 대비 적정 가격은 왔어요. 이익과 성장률과 그다음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보면 이제 살만하다 말씀이에요. 이 회사는 적정 가격은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지금이 딱 적절하니까 네. 여기서 적정 가격보다 저평가돼야 사죠. 그렇죠. 매입의 적기는 쌀수록 좋은 거예요. 네, 매입의 적기는 뭐 지난번처럼 뭐 $100 초반 뭐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때는 손이 나갈 만한 상황인데 아마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왜요? 주가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요. 주가 올라가야 손이 나가는 거니까. 순수하게 각도기님 네. 의견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적정가긴 하지만 네. 손이 나가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판단을 근데 하시는 저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아, 지금 네. 놓고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항복하고 도망쳐야 되거든요. 모두가 항복하고 도망간 그 자리가 매수의 최고 지점입니다. 네, 아직까지 좀 시끄럽거든요. 예. 이게 증권에서 항복은 좀 일부 했습니다. 지점에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피부로 정말 그 고객들이 야 이거 전화 찾고 오고 물어보고 하면 아직 그 주식은 버티더라고요. 아 각도기님 그러면은 피부로 느끼실 때 저희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인코맥스 라이브 가족들. 각도님도 잊어버리셔야죠. 소장님 그래서 제 네네네. 생각에는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노업으로. 네,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기업은 저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주가가 10배가 훨씬 넘게 오릅니다. 막 3달러 하던 게 60달러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네. 그 전 96년도에 비교하면 뭐 10배가 아니라 20, 30배씩 오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2011년까지 쉬어요. 주가가. 예. 200달러 선에서 20몇 달러인가? 하여튼 그 선에서 횡보를 합니다. 몇 년 행보한 거죠, 그럼? 거의 한 10년 횡보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나와야 예, 된다. 10년 횡보하고 나서 이번에 그 사상 그 최고가를 찍었고 지금 시가총액 2위 기업까지 그거는 이제 뭐 애저라든가 이런 또 다른 수익원을 이제 장착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도 그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좋아지려면 시간을 조금 생각보다 길게 잡으셔야지 인내력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저 않을까 근데 하는 이런 생각. 생각은 들어요. 조용해질 때가 있을까? 일단은 그 네. 오너 자체가 뭔가 항상 뭔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시라 근데 주위에서 관심이 없어질 때가 근데 있을까요? 이런 건 테슬라에 있죠. 대한? 테슬라를 살까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관심이죠. 아, 근데 매수 매도에 대한 관심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지겹다. 더 이상 난 주식 안 하겠다.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9만 원 가려면 저 거래량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거래량 잡아 먹어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 똘끼가 충만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지금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하는 거는 그거 우리가 일반인들이 함부로 제 또라이스처럼 쓸데없는 짓 해 이러기에는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거고 지임장님 네. 루시드나 리비아는 왜 이래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루시드 최고가 57불에서 지금 7불까지 왔고 리비안이 179불 슬쩍 넘었던 놈이 지금 18불이에요. 야들은 뭐예요? 언덕을 못 넘었죠. 양산성을 못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면 머스크의 가장 뛰어난 점은 전기차가 제조업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양산성을 대량 생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단위당 생산성을 상당히 높게 가져왔다는 게 테슬라의 성공 요인입니다. 근데 루시드하고 리비아는 그걸 못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 경쟁자는 없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자는 없고 테슬라의 경쟁자는 어디 있냐면 중국 시장에 있어요. 중국. 거기 양상성을 가진 회사들이 넘쳐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의 진짜 성공 여부는 중국 시장에서 이기면 또다시 높은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시장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분 중에 지금 끝내야 되는데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레인보 로보틱스? 네. 이거 오늘 보니까 뭐 못 보던 거래량도 막 빵빵 터지고 지금 27% 거의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갔는데 이거 쫓아갈 수 있는 재료입니까 이거?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니까. 그래 이 회사에다가 뭐 한 몇백억 유상증자에 삼성전자가 돈 보태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운영자금도 있고요. 저는 비껴 나가서 유일 로보틱스로 말씀드릴게요. 유일 로보틱스가 160개 거래처가 있는데 네. 매출이 작년에 박살이 났어요. 예. 왜냐하면 로봇 산업의 특징은 산업용 로봇 한 번 들어가면 더 이상 추가적인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거. 소모품과 다르다라는 거. 네. 그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그럼 몰라도 매출이 날 구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이야기하는 사이에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조금 급하지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젤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지하고 알찬 방송이 되네요. 네, 저희 지금 클로징 시간이 이미 왜 지났습니다. 저를 째려고 여러분. 있습니까? 네, 저희 일단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이렇게 1월 효과 이야기도 해보고 테슬라 이야기까지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곽상준 지점장님 그리고 차영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